한 주간에 핫했던 사건 사고나 과거 이슈 사건을 패널과 함께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현장 그 사건입니다. 강서구에서 잇따라 잔혹한 살인사건이 벌어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해자는 신상 정보가 공개됐고 등촌동 살인사건의 피해자 딸은 자신의 아버지를 엄벌해달라며 청와대 국민 게시판에 글을 올렸습니다. 보도에 김대우 기자입니다. PC방 살인사건 피해자의 이름과 얼굴 등이 공개됐습니다. 29살 김성수로 김 씨는 지난 14일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수사 과정에서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했고 정신감정을 위해 치료감호소로 옮겨졌습니다. 진단서는 본인이 낸 게 아니며 논란이 되고 있는 동생에 대해서는 공범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우울증 진단서는 왜 내셨어요? 제가 낸 거 아니에요. 누가 내셨습니까? 가족이. 사건이 벌어진 PC방에는 고인을 애도하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꽃과 손편지를 통해 안타까움을 전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찾는 국민도 늘고 있습니다.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이 약해져서는 안 된다는 청원글에 90만 명 정도가 같은 뜻을 보였습니다. 제가 잘못을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값을 치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 같은 살인사건이 난 지 열흘도 안 돼 강서구에서는 주민이 피살되는 일이 또 발생했습니다. 한 아파트 1층 주차장에서 이 아파트 입주민인 4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고가 벌어진 겁니다. 경찰은 살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 10년 한 사건인데 그런 사건은 좀 있는데. 여기서 10년 하셨는데 이런 사건은 처음이시죠?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살인사건 이후 8일 만에 또다시 발생한 살인사건. 잇따른 살인사건으로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TV로드 뉴스 김대우입니다. 자세한 이야기 법무부인 금성의 이수흥 변호사 모시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해당 사건이 이게 지난 14일에 발생한 사건이죠. 현재까지 좀 여러 가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좀 지난 사건이니까 정리를 좀 한번 해주시죠. 지난 14일 8시 10분경 PC방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그 가해자와 그 동생이 이제 PC방을 왔었고요. 그러면서 이 테이블이 지저분하다. 치워달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시비가 발생했고요. 딱 왔는데 이제 자기 자리에 막 지저분한 것들이 있었던 모양이군요. 그러면서 이제 시비가 붙기 시작해요. 아르바이트생한테 치워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죠. 그래서 아르바이트생은 이제 또 잘 치워줬는데 계속해서 이제 욕설이 주고 가니까 굉장히 이제 위협을 좀 느꼈고 또 심지어 뭐 죽여버리겠다 뭐 이런 말까지도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경찰에 중간에 신고를 하기도 했었죠. 그렇습니다. 이제 가해자의 동생도 욕설이 많이 나온다라고 신고를 했고 바로 직후에 이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도 또 신고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경찰이 왔다 갔는데 그 경찰의 초기 대응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았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 왔죠. 이제 두 명이 신고를 했으니까 경찰이 왔는데 왔으면 이제 가해자에게 이 가해자의 어떤 심정적 상황이 어떤 상태인가, 흥분한 상태인지 또는 정말로 칼로 찔러 죽일 정도의 흥분한 상태인지 그리고 이 사람을 설득해서 보냈을 때 또 다시 돌아올 것인지 여부를 좀 심층적으로 좀 얘기를 좀 오랜 얘기를 통하고 보내고 나서도 어느 정도 좀 있었으면 정말 좋았겠다. 너무 그냥 쉽게 가해자를 보내고 다시 돌아가 버렸기 때문에 또 이런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보면 참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거기다가 이 김성수가 상해 이범의 전과자였는데 그거를 확인을 안 한 거에 대해서 좀 말이 많거든요. 네,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욕설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전과 조회를 안 해요. 이동용 이런 PDF가 있으니까 가능은 한가요? 네, 법률적으로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현행범을 체포한다거나 또는 긴급 체포라든가 중요한 상황이 있었을 때 상황에 따라서는 전과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뭐 할 수는 있습니다만 좀 쉽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그렇죠. 다만 그런 전과 조회를 해서 전과가 있다는 것 자체를 확인하는 것보다는 그때 피의자, 범죄자들의 심리를 조금 더 상태를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초의 그 신고 녹음 파일이 공개가 되면서 이런 논란이 있었어요. 첫 출동
하고 나서 30분 만에 살인 사건이 일어났기 네. 때문에 네. 이거는 경찰의 어떤 초기 대응이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 미흡했다 뭐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이게 코에 걸면 코고 귀에 걸면 그죠. 귀걸이라고 그렇습니다. 경찰이 아마 좀 처음에 초동 대처를 강력하게 했다 그러면 네. 또 강하게 했다고 또 언론에 나왔을 수도 있었을 그런 뭐 물론 그러진 않았을 수도 있는데 네. 그럴 수도 있던 사건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참 경찰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정말 상황에 따른 대처가 필요하고 이런 경우도 만약에 경찰이 처음 출동했을 때 가해자가 피해자를 때렸다거나 상당한 압박을 위협을 가하는 게 현장에서 있었다라고 한다면 경찰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임했거나 아니면 파출소로 연행을 해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욕설에서 그친 상태였기 때문에 경찰도 조금 쉽게 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부적인 좀 그런 대응 매뉴얼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해보고요. 그렇습니다. 동생이 공범일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네. 얘기도 네. 있죠. 그건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경찰 같은 경우는 동생이 공범이 아니다. 왜냐하면 뭐 말린 경우도 있고 또 뭐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말한 경우도 처음에 있다. 이제 신고한 그렇죠. 것도 동생이니까. 네, 그래서 동생에 대해서는 조사가 안 됐는데 모 방송사의 어떤 CCTV 영상을 보면 동생이 그 피해자를 잡는 듯한 장면이 보여요. 네, 이건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로부터 멀리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다라고 해석되지만 또 반대로 가해자가 쉽게 그러한 범죄 행위를 저지도록 도와주는 행위로도 해석될 수가 있거든요. 공범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미스터리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언론에는 정보가 되지 않았지만 형이 집으로 가서 칼을 가지고 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동생은 뭘 하고 있었나? 형이 칼을 가지고 있는 줄 알면서도 형에게 그 아르바이트생이 밖으로 나온 것과 다시 쓰레기 버리러 온 것들을 가르쳐주고 같이 따라갔다라고 한다면 공범은 충분히 가능할 걸로 보여지는데 문제는 동생은 이 형이 칼을 가지고 있는 걸 몰랐다라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공범 여부가 갈라지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건 이제 추후 계속 좀 살펴봐야 될 문제인 네. 것 같습니다. 네네. 제가 항상 이런 그 굉장히 잔혹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아까 전에 말씀도 좀 해주셨지만 피해자의 얼굴과 목에 자상이 32곳이 생길 정도로 네, 굉장히 네, 잔혹한 사건이었는데 네. 이런 사건의 경우는 어떻게 보상이 이루어지며 네. 그리고 만약에 경찰이 초동 대처를 잘못했다는 게 판단이 된다면 네, 네. 그렇다면 보상은 또 국가적 배상까지 이어질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경우는 32곳을 찔러서 사망한 정말 극악무도한 사건인데 가해자가 미성년자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을 때 받을 가능성은 희박하겠죠. 아주 오랜 장기형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국가가 잘못을 했느냐? 국가배상의 경우는 경찰 공무원이 고의나 과실이 있었을 때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경찰 공무원이 중과실이나 고의가 있을 때는 경찰 공무원에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경찰 공무원이 초동 대처가 미흡한 게 중과실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경과실인데 이 경과실로 인해서 국가가 배상 책임할 만한 그런 과실이 있다고 볼지는 약간의 의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과거에는 경찰이 출동을 했다가 불명의 신고를 했는데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그냥 가버린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는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그 가해자를 설득해서 보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때 당시에 뭐 칼을 가지고 있거나 이러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배상 책임도 어렵게 보여져서 정말 피해자로서는 상당히 정말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이 힘든 유가족들은 굉장히 네. 힘들 수밖에 없는 그런 그렇습니다. 상황으로 네. 볼 수밖에 없는데요. 이번 사건으로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게 바로 이 심신미약입니다. 네네. 이게 무슨 뜻인가요? 뭐 마음이 그렇습니다. 약해졌다는 이제 얘기인 것 크게 보면 심신장애인데요. 심신장애라고 하는 건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 그러니까 뇌 구조가 잘못돼서 아무런 무슨 생각이 없는 사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치매에 걸려서 아예 어떤 상태인지를 모른다거나 또는 수시로 환청과 환각이 들려서 자꾸 누가 나를 죽이러 온다라고 하는 환청이 들리는 거. 그래서 누가 어떤 사람이 다가오는데 나를 죽이러 오는 줄 알고 죽인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심신 상실이라고 보죠. 그래서 이게 처벌이 안 되고 치료 감호소라든가 또는 정신병원에 보내줘야 될 사람도 있고요. 다만 이제
이 사건은 심신미약인지 여부잖아요. 심신미약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조현병 같은 경우. 예전에 강남역 묻지마 살인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화장실에 들어가는 여성을 살인하는 사건인데요. 이런 사건의 경우도 법원에서는 조현병은 인정을 했어요. 조현병도 환청환상이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묻지마 살인으로서 국민의 법감정이라든가 어떠한 이런 일이 재발돼서는 안 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경우는 단순한 우울증이라는 거니까요. 우울증이 있다고 해서 사람을 살인하거나 공격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심신미약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지금 일단은 지금 현재 상황으로 없어 보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지금 아까 전에 조현병의 경우엔 저희 그 심신미약의 경우가 이제 조현병의 경우가 있고요. 네. 또 이제 알코올 의존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그냥 순간적으로 만취 상태에 처한 알코올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알코올 의존성이 있어서 계속해서 매일같이 술을 먹으시는 분들, 그리고 그걸 끊지 못하시는 분들, 그래서 의식이 없는 분들. 근데 이제 조현병이 됐든 우울증이 됐든 또는 이런 알코올 중독이 됐든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돼요. 한 번도 치료받지 않았던 사람이 그냥 조현병 증상을 호소한다고 해서 조현병이 인정되는 건 아니고 심신미약 감경이 되는 건 아닙니다. 수년에 걸쳐서 이런 병원 치료를 받았을 때 그럴 때도 가능한 겁니다. 네. 이게 그 대표적인 사례가 있죠. 네. 그 심신미약의 경우에 가장 이제 요번에 그 이슈가 됐던 거는 그렇다면 그 심신미약을 인정했을 경우 형이 감형되는 거 아니냐. 워낙 잔혹한 범죄인데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실제로 그런 대표적인 사례가 있긴 있었죠. 그렇습니다. 이제 조두순 사건인데요. 2008년도 사건이죠. 저도 기억납니다. 예, 과거에 조두순이 이제 알코올 의존성이 있었는데 그런 상태에서 8살 여아를 화장실로 데려가서 성폭행을 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기절을 했고 아이 의식을 잃었는데 그냥 놔두고 그냥 가버린 사건인데 대수술 끝에 아예 그냥 뭐 내장 기능 또는 항문 기능을 다 드러낸 80% 기능을 드러냈어요. 지금은 다행히 수차례에 걸친 수술 끝에 임신이라든가 배변이 가능하대요. 피주머니를 별도로 차고 있었으니까 엄청난 사건인데 이때 당시에 도대체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알코올 의존성으로 심신미약으로 인해서 징역 12년밖에 선고받지 않았어요. 이게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선고받아도 마땅한데 12년밖에 선고받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안타깝고 이게 국민청원도 있었을 걸로 아는데 이 형을 더 늘려주세요라고 하는. 근데 형이 한번 확정이 되면 한 가지 죄로 또 처벌될 수는 없거든요. 그런다는 측면에서 보면 정말 분노가 끄는 사건이죠. 법조인으로서도 그런 마음이 그렇습니다. 든다 그런 네. 말씀이시죠. 결국은 이 피의자 김성수의 신상 정보에 대한 말도 굉장히 많았는데 결국 공개가 됐어요. 네, 2010년에 그렇습니다. 이 법이 개정이 되면서 네. 이 경찰의 신상 공개 심의위원회를 거치면 이제 발표하기로 됐는데 네. 이 신상 정보 공개는 어떤 경우에 좀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이번 사건처럼 범죄가 정말 잔혹하다. 범죄가 정말 중대하다. 그리고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는 게 옳다. 그리고 이 범죄 CCTV라든가 또 범인의 자백 여부에 따라서 범했음이 확실한 경우에는 국민들에게 신상 공개를 해주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해서 판단해서 신상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표적인 사례도 있죠. 네, 그러니까 2008년에 강호순 사건이라고요. 이 여성들을 연쇄 납치해서 살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카메라 기자들이 촬영을 하니까 왜 촬영을 하냐고 따진 적이 있었어요. 그게 국민들한테 너무 분노를 일으킨 거죠. 수많은 무고한 여성들을 살인했는데 자기 카메라에 찍힌다라고 해서 확인한 걸 보고 그때부터 국민들의 상황에서 신상 공개가 생기게 된 겁니다. 지금 사실 이번 사건이 워낙에 우리한테 던져주는 메시지들이 굉장히 많아서 많은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지금 시간이 지금 얼마 없는 관계로 마지막으로 요거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 사건이 이렇게 크게 확대되는 데 있어서는 국민청원이 큰 역할을 했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지금 국민청원의 그러니까 역할에 대해서. 국민청원의 순기능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사건, 사회적이든 정치적인 이슈가 된 사건에서 국민들이 서로 소통하고 청와대와 또 소통한다는 것. 예를 들어서 이번 이 강서 PC방 살인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심신미약이라고 하는 거, 심신미약 감경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고 보면 이런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심신미약에 대한 기준이 모호했어요. 어떤 수준까지 심신미약으로 볼 것이냐에 대한 모호했다는 것. 근데 이번을 계기로 벌써 심신미약에 대한 양형군이 구체화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좋은 거고요. 다만
너무 개인적인 것들, 예를 들어서 SNS상에서 뭐 연예인에 대한 문제가 연예인이 이렇다더라든가 또는 개인적인 피해를 갖다가 마치 어떤 국가적인 이슈로 막 삼으려고 하고, 근데 이게 개인이 잘못한 건지 상대방이 잘못한 건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런 개인의 명예가 훼손되는 부분들까지도 무책임적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이런 너무 자유가 너무 심해져서 상대방에 대한 피해를 주는 거, 이건 또 엮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청원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됐을 때 언론에서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것만 가지고 그러니까 요즘 그냥 기사를 아예 그냥 그 게시판에 올라온 것만 가지고 기사를 쓰던데 네.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차분한 상태에서 전체적인 맥락과 정체적인 그 팩트를 확인한 다음에 어떤 기사도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잔혹한 범죄는 국내 불안감을 키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도 하지만 이 지나친 언론의 마구자식 보도는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다는 점 스스로 자각해야 할 것입니다.